월급 명세서를 펼칠 때마다 눈에 걸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강제로 가져가는 거야? 고갈된다는데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야? 차라리 내가 직접 굴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는 제도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강제인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받는지,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지, 2025년 개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펼칠 때마다 눈에 걸리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이달도 어김없이 빠져나가 있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일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매달 가져가는 거야? 저도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감정이 들었습니다. 억울하다. 정확히 그 감정이었습니다. 내 월급에서 내 동의 없이 빠져나가는 돈. 게다가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말이 들리죠.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제 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은 30년, 40년 뒤입니다. 당장 오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돌아올 것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불만과 불안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차라리 그 돈 내가 직접 굴리면 더 낫지 않을까? 국민연금 내는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연금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직장인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입니다. 이 중 절반인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본인이 내는 금액은 13만 5천 원입니다. 400만 원이면 18만 원이죠. 500만 원이라면 22만 5천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이면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30년이면 4,86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낸 금액까지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가 노후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들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강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넣고 싶으면 넣는 거지. 왜 국가가 강제로 내라는 겁니다. 사적연금이나 개인저축처럼 안 되는 걸까요? 이게 과연 합당한 방식인가? 이 물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강제로 걷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국가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제로 걷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나면 이 제도가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됐는지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1999년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 대상 제도로 자리를 잡았죠.
37년이 지나도록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적어도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신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만과 불신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감이 더 증폭되니까요.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 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없애지 않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OECD 가입국 중에서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정답이 놀랍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 비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죠. OECD 평균이 15%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다는 사실이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불신받고 욕을 먹는데도 이 나라가 왜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혹시 한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도 오히려 연금을 강화시킨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불분명한 미래, 그리고 고갈 공포. 이 세 가지가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 불신이 한국만의 감정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든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강제로 내야 하는가?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는가? 이 돈을 차라리 내가 굴리는 게 낫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연금 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반복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논쟁을 거치면서도 결국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없앤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없애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면 누군가는 그 길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선택을 한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없앴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미국 노인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저축이 없거나 있어도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해도 자식들도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죠. 노인 빈곤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거리에 노인들이 넘쳐났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5년에 만든 것이 바로 사회보장법입니다. 오늘날 미국 공적연금의 기원이죠.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제도는 미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방식이 대공황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상황이 좋을 때는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졌을 때 아무런 안전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필요성을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무너진 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미 경고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치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이 40%입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노인들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이 강제인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조금씩 내게 해서 나중에 사회 전체가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상황을 막겠다는 설계인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강제로 걷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을 미리 분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 논리가 불만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내는 건 여전히 불편하고 미래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만큼은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돈이 쌓여서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왜 사람들이 고가를 걱정하는지, 그 걱정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 실패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국가가 미리 강제로 걷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내가 노후에 그 돈을 돌려받는다. 마치 적금처럼요.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지금 은퇴한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내가 낸 돈이 나를 위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께 바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일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낸 보험료로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걷어서 지금 쓴다.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완전한 부과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부분 기금을 쌓아두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둔 보험료 중 일부를 바로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합니다. 이 기금이 바로 국민연금기금입니다. 2025년 현재 이 기금의 규모는 약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꼽히는 규모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 자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단순히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서 기금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 안팎 수준입니다. 단순히 낸 돈만 쌓이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이 더해지면서 기금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기금이 1,000조 원이나 쌓여 있고 수익도 꾸준히 나고 있다면 왜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아무리 크게 쌓여도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면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확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5에서 1.6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국민연금과 무슨 관계인가요? 연결고리가 아주 직접적입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앞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느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추계로는 2041년경부터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5년에서 2056년 사이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계는 보험료율, 수익률, 인구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렇다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이 걱정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금 소진과 연금 지급 불가는 정확히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그때 일하는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그 부담을 어느 세대가 얼마나 나눠질 것인가, 이것이 국민연금 논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 초기에 가입해서 오래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젊은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덜 받거나 더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젊은 세대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남의 연금 내주고 우리는 제대로 못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붙습니다. 도대체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면 손해인가? 아니면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 건가?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유리한가? 일찍 받는 게 유리한가? 이 질문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뽑아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이해하고 나면 내 국민연금이 손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금처럼 내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는 세대가 지금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기금 소진 문제의 본질이 연금 지급 불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부담 증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답을 찾으려 하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소득대체율이니 기준소득 월액이니 하는 말들이 나와서 금방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늘은 그 복잡한 말들을 걷어내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핵심이죠. 국민연금 수급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는 가입 기간입니다.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 수준입니다. 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기본 수급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수령액이 추가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10년 가입자보다 20년 가입자가 더 많이 받고 20년보다 30년 가입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일할 때 받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40년을 꽉 채워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기간,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사업 실패,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입 기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은 40년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 소득 대체율 40%라는 숫자를 그대로 내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이라면 소득 대체율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25년이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죠. 정확한 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 수준입니다. 노령연금만 보면 평균 70만 원 안팎입니다. 이 금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야? 용돈도 안 되는데.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월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입니다. 지금 70대 이상 수급자들은 제도 시작 시점에 이미 40대, 50대였던 분들입니다.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앞으로는 20년, 30년씩 가입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자로 진입하면서 평균 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은행 적금은 만기가 오면 끝납니다. 개인 저축도 다 쓰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나옵니다. 90세까지 살든 100세까지 살든 계속 지급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도 적용됩니다. 즉,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매달 7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5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받게 됩니다. 20년 240개월입니다. 240개월 곱하기 70만 원이면 총 1억 6,800만 원입니다. 90세까지 산다면 25년 300개월이고 총 2억 1,000만 원이 됩니다. 물가 인상분까지 더하면 실제 수령 총액은 더 올라갑니다. 이 금액을 개인이 적금으로 만들려면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65세 이후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매달 인출해야 한다면 자산이 예상보다 오래 버텨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불확실성을 국민연금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게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너무 일찍 사망하면 손해이고 너무 오래 살면 개인 저축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불확실성을 사회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더 받고 일찍 사망한 사람의 몫이 오래 사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위험 분산 구조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적금은 잔액이 남아있으면 상속되지만 사망 이후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장애연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적립금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만으로 이 제도를 평가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낸 돈과 받은 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이 제도의 가치를 온전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가입 기간이 짧으면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손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연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하고 의미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정말로 안전한 걸까요?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30년 뒤에 정말 내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험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30년 뒤에 정말 내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불안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안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리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손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손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금이 소진되면 아예 못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손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낸 돈보다 적게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총액이 있고 수령하는 총액이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수령 총액이 커집니다. 이 두 금액이 역전되는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인 추계로 평균적인 가입자라면 수급 개시 후 10년에서 13년 사이에 납부 총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75세에서 78세 사이에 본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더 받는 겁니다. 현재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초반, 여성이 85세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다수는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 일찍 사망하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 살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확실성 자체를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낸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이 손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논리입니다. 오래 살 위험, 즉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사망하지 않을 위험인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정말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기금 소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국민연금이 파산한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와 다릅니다. 민간 보험사가 파산하면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그때 일하는 세대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완전 부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크게 올라야 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 이상으로 올라야 할 수도 있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즉, 기금 소진은 연금 지급 중단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 간 불균형입니다. 지금 60대, 70대 수급자들은 제도 초기에 낮은 보험료율로 가입해서 높은 소득 대체율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20대, 30대는 앞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은 낮아지는 구조에서 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젊은 세대의 불만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 불만은 정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해결책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없어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영향이 적습니다. 하지만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중하위 소득층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 소득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OECD가 지적한 한국 노인 빈곤율 40%라는 수치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아직 40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세대가 지금 노인이 돼 있는 거죠. 앞으로 30년, 40년 가입 이력을 가진 세대가 본격적으로 수급자로 진입하면 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실현되려면 국민연금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로 평가하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노후의 최소한을 지키는 사회보험입니다.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지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안 났으니 손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한국처럼 노인 빈곤이 심각하고 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없을 때의 충격이 있을 때의 불만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제도의 존폐가 아닙니다. 어떻게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룰 것입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개혁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해답인지 아닌지까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금 소진이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은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지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노후의 최소한을 지키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2025년 드디어 그 시도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였습니다.
이 비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서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지금보다 4%포인트가 오르는 겁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본인 부담이 4.5%, 즉 13만 5천 원입니다. 13%가 되면 본인 부담은 6.5%, 즉 19만 5천 원이 됩니다. 한 달에 6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월 소득 500만 원이라면 지금 22만 5천 원에서 32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두 번째,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하락을 43%에서 멈추기로 한 겁니다. 더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받는 속도를 늦췄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개혁의 방향이 보입니다. 더 내고 덜 줄이겠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수령의 감소폭은 줄이는 방향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수령의 감소를 일부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으로 기금 소진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늦추는 효과입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기존보다 몇 년 더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 속도로 계속된다면 기금 소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미뤄왔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 반발이 크고 수령액을 줄이면 노인 표심이 이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도 선뜻 손대지 못했습니다. 9%라는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동결이었던 겁니다. 그 27년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합계 출산율은 1.5에서 0.75로 절반이 됐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커지고 있었는데 제도는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 27년간의 정체를 깨고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번 개혁은 완성된 해답이 아닙니다. 한국이 국민연금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27년간 손대지 못했던 문제에 처음으로 손을 댄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물론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서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보험료만 올리고 세대 간 불균형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느 쪽에서도 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오히려 이 개혁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특정 집단만을 위한 개혁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험료율 13%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보험료율을 더 올릴 것인가?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개시 연령 문제는 예민합니다. 지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령을 67세 혹은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춰야 기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 기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일은 그만뒀는데 연금은 아직 안 나온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들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할 것인가, 세대 간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무엇인가요? 욕을 먹으면서도 왜 포기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이 43%로 조정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개혁이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27년간 멈춰있던 제도에 처음으로 손을 댔다는 신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무엇인가요? 욕을 먹으면서도 왜 포기할 수 없는 건가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개혁을 하고 손을 보고 논쟁을 벌이면서도 결국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도가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이 완벽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앴을 때 감당해야 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좋아서 유지하는 것과 없애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왜 없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고 가정해 봅십시오. 지금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대신할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생활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자녀 세대는 본인 생활비에 부모 부양까지 더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출산이 더 심해지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을 없앤다고 해서 노후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전가될 뿐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비용을 사전에 분산해서 제도적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본질입니다. 완벽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없어지면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 원 안팎입니다. 이 금액으로 노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바닥을 지키는 제도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 바닥이 너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이 더해지고 개인연금이 더해지고 개인 저축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하고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포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도 임의가입을 유지하면 나중에 수령액 차이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7.2%씩 올라갑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더 나옵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늦게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바닥이라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그 위에 쌓는 층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선택해서 추가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아도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고립감이 커집니다. 일과 역할이 사라지면 심리적 공백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경제적 최소한 뿐입니다. 나머지는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 제도를 완전히 불신하고 포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주는 것과 해주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본인의 준비를 더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도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대 간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 제도가 우리 삶과 너무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제도에는 욕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내 노후와 직결되고 내 자녀 세대의 부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심 자체가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완벽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없어지면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쌓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꽤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왜 강제로 내야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받는지, 왜 불안한지, 무엇이 바뀌었는지까지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소한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도가 노후의 바닥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국민연금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급 명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항목.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억울함. 고갈된다는 뉴스에 불안해지는 마음들. 그 감정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매달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고 기금 소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개혁이 됐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 불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은 크게 세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간다는 체감입니다. 둘은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신입니다. 셋은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손해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간다는 체감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고 일부는 기금으로 쌓여 운용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그때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내가 받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돈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신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일하는 세대에게서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그 경우 다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통해 미리 보험료를 올리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겁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 낸 것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손해의식입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수익률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평생 지급되는 노령연금,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 발생 시 지급되는 장애연금까지 포함한 종합사회보험입니다.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낸 돈과 받은 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이 제도의 가치를 온전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불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고 여전히 논쟁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제도가 나쁜 제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그만큼 크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가지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상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진짜로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없앨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 오래, 더 공정하게, 더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당장 내는 사람이 힘들고 수령액을 줄이면 받는 사람이 힘듭니다. 수급 연령을 늦추면 공백 기간이 생기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려 하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 누군가는 불만이 생깁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27년 동안 보험료율 9%를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논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더 커졌고 개혁의 비용은 더 올라갔습니다. 불편한 논쟁을 피할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노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 세대의 문제이고 내 자녀 세대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참여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손을 봐야 하고 계속 논쟁이 필요하고 계속 개혁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늙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최소한의 손. 그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